안녕하세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팅을 정말 얼마 안 했거든요. 한 두 번 정도 미팅을 했는데 급하게 저를 부르셔가지고 지금 저번 간담회는 약간 엉성했지만 오늘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왔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신 학부모님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기 휘문고등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먼 곳까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수업 준비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넘길게요. 발표 순서는요. 뒤에 수업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저희 초면이니까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한 다음에 수업 내용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라. 넘겨주세요. 전 다시 한번 백현진이고요. 올해 초에 프로필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좀 급하게 찍느라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최근에 강의했던 영상을 잠깐 캡처를 해왔습니다. 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휘문고등학교 졸업을 했고요. 정시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수능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때는 슬프게도 한 번에 수능으로 대학교를 가진 못했고 3번 정도 수능을 봐서 그 당시에는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슬펐지만 지금 이제 강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N수를 했다는 건 정말 학생들한테 귀중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성적대를 천천히 올린 게 지금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누락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저는 과외를 굉장히 많이 한 케이스예요. 학생 수로만 치면 한 70에서 80명 정도 과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룹 과외까지 포함하면. 그때 저는 사실 대학교 진학할 때만 해도 정말 교사를 희망하면서 사실 수능도 얼마 안 틀렸거든요. 전체에서 한 4개 정도 틀렸으면 더 상위의 과를 갈 수가 있는데 부모님과 싸워서 이겨서 교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국어교육과에 가놓고 그렇게 과외를 많이 하다가 점점 이렇게 강사의 길로 어떻게 빠지게 된 것 같아요. 멘탈이든지 전략이든지. 그런 와중에 스타 강사 코리아 결선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 이력 자체가 그렇게 굉장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1등을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저한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당시만 해도 그냥 과외만 하던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사실 분필을 잡아본 적도 없어서 그 결선장에서 분필을 연필 잡듯이 잡았다고 이제 혼났던 그 정도 입장인데도 이게 나름 어쨌든 강사 사이에서는 어떤 TV 오디션처럼 몇백 명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제가 최종 한 7, 8인까지 들어갔던 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였냐면 나는 강사로서 어떤 포텐이 있구나라고 스스로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일을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수험생이니까 고등학생 자녀를 두셨겠지만 대학생 자녀도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학년 때 21학점을 들으니까 굉장히 바쁜 상태거든요. 사실 월화수목금 다 수업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매일 아침에 학교 갔다가 2, 3시에 수업이 끝나면 평일은 3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했고요. 주말에는 보통 학원이 10 to 10이니까 근데 주말에도 그렇게 일을 해서 1년 정도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갔다가 일만 해서 보내보니 역시 어쨌든 저는 포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당시 학원에서 3개월 정도 원래 인턴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차에 이제 수강생이 많이 붙고 그 학군지는 아니지만 나름 광진구 쪽에서 이름을 알려지다 보니까 동네 학원치고 이례적으로 제 이름을 걸고 단과를 개설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졸업 때문에 그만두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학군지에서 도전을 하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내용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과정과 주안점입니다. 넘겨주세요. 우선 두 번 더 눌러주세요. 일단 이게 지금 6개월이나 1년 장기 커리큘럼이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티칭, 강의랑 코칭을 결합한 융합형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코칭이란 건 사실 과외처럼 어쨌든 개별 아니면 소그룹을 지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래 구상으로는 한 10에서 15명 정도 소그룹으로 정말 다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간담회를 이렇게 했더니 벌써 일단 20명이 넘게 신청을 한 상황이라 일단 반을 늘렸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다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고민했던 게 피드백을 원래는 정말 그 수업 시간 내에 다 주려고 했는데 좀 과제 형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저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외 경험이 엄청 많은 저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코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융합형 수업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수업은요 크게 3시간이라고 할 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꼭 1시간 반씩 나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전반부에는 조금 이제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강의 전에 먼저 제가 제공하는 지문을 풀어보기부터 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러면 아무 말도 없이 풀린다는 건 그냥 집에서 푸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일단은 제가 준 학생들한테 제공한 지문을 풀어보고 인상을 남깁니다.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점이 어려웠고 오답률까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합니다. 후반부에는요.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2차 독해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으니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차 독해 정도면 이제 틀린 문제도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거를 답니다. 사실 근거를 단다는 건 일단 쉬운 말로 풀어낸 건데 문제 유형도 생각해야 되고요. 사고 과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국어 문제가 학생들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이선지 수상해 하는 게 2개 정도 있을 때 고민하는 방식이 가장 안 좋거든요. 근데 사실 국어 문제라는 건 딱 지문을 봤을 때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할지도 생각해야 되고 선지를 봤을 때 선지가 끊긴다? 또 약간 워딩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이런 단어로 풀었네까지 다 생각을 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번에 푸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2차 독해 때 합니다. 첫 번째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요. 구조도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한번 눌러주실래요? 이게 정말 중요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간략히 드릴게요. 다들 전문가라 아시겠지만 구조도가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해서 비문학을 학생들한테 정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리가 단순 정리가 아니에요. 어떤 정리냐면 평가원의 어떤 출제 방식에 근거합니다. 그 평가원 문학은요. 그냥 기존에 있던 시나 소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비문학은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작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수랑 교사진들이 다 같이 작성을 하다 보니 분명 빠질 수 없는 과정이 존재를 합니다. 개요를 써야 되겠죠. 바로 문장을 써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구조도는 이 글을 쓴 사람들이 개요를 어떻게 짰을까를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성공을 하면요. 정말 문제 푸는 건 그냥 당연히 쉽고요. 뭐 내용이 쉽고요.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문제 푸는 건 왜 쉽냐면요. 개요라는 게 이렇게 표처럼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마인드맵처럼. 정보를 꺼내 쓰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를 작성하는 걸 저는 주안점으로 두고 과외 경험이 많다 보니 학생들이 구조도를 보면 어떤 생각에 실수가 있고 사고 과정을 어떻게 밟았는지 대충 알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수업에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일단 전반부 후반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 번만 더 전에 페이지 보여주세요. 아직도 왜 강의 전에 먼저 문제를 풀리는가와 똑같은 지문에 대해서 2번 읽어야 되는가는 지금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주안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비문학은요. 산문이잖아요. 긴 글. 긴 글은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제가 위험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학생들이 긴 글이 가장 그 공부할 때랑 실전에서 이제 수능장에서 풀 때랑 차이가 많이 나요. 중간에 막 깨지거든요. 그리고 산문은요. 처음에 아니면 중간에 한 번 실수가 생기면 끝까지 점점 균열이 벌어져서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 공부했던 거랑 실전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걸 좁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약간 시간 재고 풀 때나 아니면 정말 긴장된 상태에서 푸는 어떤 독해의 결과랑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듣고 혹은 자기가 공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읽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야 돼요. 근데 그 둘이 비교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 강의를 듣고 애들이 실전처럼 푼다고 해봤자 제가 약간의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의 실전에서의 그 결과값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설명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1차적으로 풀고 나서 제 설명 듣고 이상적인 독해를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비교하는 건 쉽지 않지만 저랑 같이 하면 되겠죠. 그리고요. 독해를 강조한다는 건 사실 차별점이라고 하긴 어려운 게 애초에 기존 강사분들 중에는요. 교재에 문제를 안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독해가 중요하다는 건데 저도 그만큼 독해를 강조하는 편이라 이론 교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특강을 진행하는데 문제를 아예 안 풀면 학생들이 불안해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넣긴 했으나 독해가 중요하고 특히 독해할 때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 한 번만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은요. 그냥 이어지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도라는 건 정말 중요하고 그 구조도를 보면 코칭 및 피드백이 아주 용이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거시독해예요. 근데 성적대가 조금 낮아지면요. 사실 이 거시독해로 나아가기 전에 한 문장 읽는 거 혹은 2-3문장을 붙이는 것도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때는 제가 미시 독해부터 끌어온다는 말로 4번을 넣었습니다. 성적대가 낮아도 끌어온다는 소리죠.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리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쭉쭉쭉쭉 넘겨주세요. 일단 말씀드릴 게 저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시면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비문학 뭐가 어려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과학이 어려워 엄마. 아니면 뭐 법률이 어려워 이런 말을 하는데
나쁜 소리는 아니지만 정말 위험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과학이라는 글 안에서도요. 대상 간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술의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대에 따라 변하는 패러다임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법률 지문으로 가도요. 똑같이 비교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똑같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어떤 법의 제도의 변천을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소재가 다른데 구조가 겹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그냥 경제가 어려워 법률이 어려워 이런 식으로 가면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재랑 상관없이 이런 글의 구조별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경제랑 법률을 너무 어려워하는데 얘기를 안 하긴 그래서 2주 정도는 끼워 넣긴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구조 독해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제재들 숫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다 5개년 안에 기출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선곡을 했어요. 최대한 내려가봤자 2020학년도입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쭉쭉쭉쭉 넘겨주세요. 네, 이제 교재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구경시켜 드릴게요. 쭉 넘겨주세요. 이게 표지고요. 표지는 바꿀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힘들게 만들었어요. 뭐 이게 뭐냐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이 빨간 점이 그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의 후보들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진짜 읽히거든요, 글이.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서울대 국어교육과 동기들끼리 모여서 비문학 교재를 편찬한 적이 있어요. 저는 중간에 빠져서 이름을 못 실었지만 똑같이 읽습니다. 잘 읽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다 넣어야 되고요. 또 넘어가 주세요. 얘는 미시독해라고 하기에는 한 문단이니까 조금 어려워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역시나 이렇게 문장이 구조화돼서 읽히게 됩니다. 이거를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제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안 됩니다. 최근에 이거를 어디 두고 와서 원장님이 급하게 가지러 가실 정도로 정말 제 소중한 자산이니까 어디 삼가 주세요. 어쨌든 이렇게만 하면 되고요. 넘어가 주세요. 막 넘어가셔도 돼요. 이것도 안 돼요. 문장마다 제가 하는 생각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당연히 요즘 잘 나가는 강사들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걸 카피한 게 아니라 비문학을 정말 잘 잊으잖아요. 저도 어쨌든 7년 동안 서울대에 가고 나서도 지금 5년 동안 국어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돼요. 다들 비슷해요. 그냥 교재가 비슷해지는 게 비문학에 정답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정답을 알고 있고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아직 조금 서투를 수 있지만 충분히 학생들 끌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외 경험이 많으니까. 쭉쭉 넘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문제편입니다. 아까 이론편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소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학생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소재도 넣었지만 저는 구조를 중요시하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진 못하더라도 학생들이 자기가 어떻게 읽었는지랑 제가 어떻게 읽는지를 비교할 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칸이고요. 쭉쭉쭉 넘어가 주세요. 이것도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읽었는지랑 제가 어떻게 읽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든 칸인데 만약에 학생 수가 너무 늘어나면 이걸 어떻게 비교하죠? 학생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으면 딱 보여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충분히 학생들이 많이 오류를 일으키는 부분을 유형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찝어서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시간이 다 됐나요? 네, 문제에서도 저는 문제도 정말 씹어 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버리지 않는 편인데 유형부터 근거, 보통 근데 근거만 얘기하잖아요. 또 집 가서 학생들 문제집 펴보세요. 펴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본문에 형광펜으로 밑줄 쳐져 있어요. 그게 근거 찾는 거거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게 정말 더 있어요. 사실 더 있는데 제가 학생들 수준을 고려해서 더 넣지 않았을 뿐이지 그 근거만 찾고 넘어가서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끝났네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